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 근대사 6번째 시간,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 많이 서글프고 또 분했었죠. 왜냐하면 1910년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된 이후 8.15 해방 때까지 우리가 일본에게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빼앗겼는지 그 과정을 공부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릅니다. 오늘은 거꾸로 우리가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썼고 또 얼마나 많은 성과를 거두었는지 좀 신나기도 하고요. 좀 장엄하기도 한 그런 내용들을 다뤄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3.1운동을 집중탐구 형식으로 다룰 거고요. 그 이후에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나오고요. 또 청산리 전투도 나오고 그 다음에 광주 항일학생운동, 이봉창 윤봉길 의거 그리고 광복군 활동까지 우리 그 역사의 길이 남을 그런 명장면들을 제가 하나 둘 다 모아서 소개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집중하시고 절 따라오십시오. 그러면 역사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919년 3월 1일, 우리는 바로 3.1절의 그 기초가 됐던 날입니다. 정말 역사적인 날이죠. 우리가 일제강점기 만 35년을 거치면서 수많은 독립운동을 해왔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규모가 제일 컸고 또 질적으로 보더라도 값어치가 제일 컸던 것이 누가 보더라도 3.1운동입니다. 그날 우리 한반도의 9개 도시에서 3.1 만세 시위가 시작됐고요. 5월 말까지 장장 석 달 동안 그것도 전국 방방곡곡 그리고 간도와 연해주, 미국의 교포사회에 이르기까지 모두 한마음 한뜻이 돼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손에 들었던 건 태극기와 손수건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 3.1운동은 정말 많은 파급 효과를 낳았습니다. 그만큼 위대한 독립운동이었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결코 자화자찬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겁니다. 자, 3.1운동에 대해서 제가 맨 먼저 하나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왜 하필 3월 1일 날 만세 시위를 열었을까요? 3.1운동을 준비하고 기획했던 사람들이 3월 1일이라는 날짜를 D-Day로 정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건 바꿔 말하면 그랬기 때문에 3.1운동이 정말 거족적인 그런 우리 민족 독립운동 사상 최대의 분수령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 그런 운동으로 커질 수 있었던 건데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고종황제 독살설입니다. 그러니까 1919년 1월 20일경에 이 고종황제는 계속 살아 있었어요. 1907년에 억울하게 일본에 의해서 이제 황제 자리를 빼앗겼잖아요. 하지만 65세 정도 되도록 계속 살아 있었습니다. 아주 건강했어요. 그런데 1919년 1월 20일경에 일설에는 식혜라고도 하고 일설에는 커피라고도 하는데요. 그 음료를 마시고 한 30분 만에 즉사했습니다. 그런데 독살당했다라는 증거들이 이 시신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30cm가량의 검은 줄이 나타나고 혀가 닳아서 없어지고 이빨은 다 빠져버리고 뭐 독살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정황 증거들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고종황제가 일본 제국주의와 친일파들에 의해서 독살당했다더라. 이 소문이 끊임없이 우리 한국인들의 가슴을 파고듭니다. 나라 잃은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그 황제마저 그렇게 살해당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3월 3일이 바로 고종황제 장례 날짜였어요. 3월 3일 월요일입니다. 근데 이제 그 전날은 3월 2일이니까 일요일이니까 또 바쁘죠. 그래서 3월 1일 토요일 오후 2시 탑골공원 요게 이제 3.1운동이 처음 시작되는 D-Day이자 또 그 장소로 이렇게 잡혔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요 3.1운동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세요? 제 생각엔 아마도 10중 8구 유관순 누나일 겁니다. 유관순 열사. 이거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할까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제 친구들끼리 좀 놀렸어요. 뭐라고 했냐면, 에이, 무슨 유관순 누나, 유관순 할머니지,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어떻게 훌륭한 건지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3.1운동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또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달달달달 외우셔야 되는데, 5등은 자해, 조선의 독립국이며, 뭐,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이렇게 시작되는 3.1운동 독립선언서. 아주 명문장인데요. 이걸 쓰신 분이 육당 최남선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육당 최남선 3.1 독립선언서를 들어보셨을 것도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생각나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3.1운동 민족대표 33인. 그게 이제 당시 우리 민족의 3대 종교였던 천도교, 불교, 그 다음에 기독교. 여기서 기독교는 이제 개신교를 말하는 건데요. 이렇게 세 개 종교 교파 대표 33분. 이분들이 이제 민족대표가 돼서 독립선언서에 이제 서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집중탐구 형식으로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학계 일부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분들을 민족대표라고 인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라는 이런 설이 있어 왔습니다. 이게 3.1운동을 이해하는데 가장 키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좀 먼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대체 왜 이 민족대표 33인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 학자들이 생긴 거냐면요. 자, 이분들도 이 33인의 공적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건 절대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3.1운동을 준비하고 기획한 건 틀림없어요. 당신들의 종교 조직과 또 종교계 인사들을 동원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이 3.1운동을 기획한 건 틀림없습니다. 이분들이 안 계셨더라면 3.1운동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아쉬움이 남는다라는 거죠. 이거를 이제 역사 용어로는 이제 이분들의 한계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자, 이분들이 그러면 3.1운동을 왜 준비하고 기획하게 됐느냐. 이제 이걸 이해하시면 이제 제 얘기를 이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3.1운동을 준비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요. 1918년 11월에 제1차 세계대전이 끝을 내립니다. 독일이 이제 항복을 했고 영국, 프랑스, 미국이 이제 승리를 하게 됐죠. 이 제1차 대전의 결과가 뭐냐면요. 그동안 부동의 세계 1등이었던 영국, 그 다음에 2등 프랑스가 힘을 잃어요. 독일에게 워낙 많이 그 전쟁에서 독일에게 많이 당했기 때문에. 반면에 미국은요. 신대륙 미국은 전쟁터도 아니었고 전쟁 특수라는 걸 누리기 때문에 미국이야말로 이제 1차 세계대전의 가장 큰 수혜자입니다. 그래서 영국과 공동 1등으로 올라가요. 그때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민족자결주의라는 걸 발표합니다. 이 민족자결주의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 그 얘기는 나라가 없어도 된다는 얘기죠. 민족은 다 있으니까요. 국가가 없는 식민지 민족도 자기들의 일, 자기 민족의 일과 정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 굉장히 환상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좋은 나라구나. 약자들을, 식민지를 도울 수 있는 나라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전 세계에 퍼지게 됩니다. 이건 우리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중국도 그랬고 아시아,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윌슨의 민족자결주의를 조금 비꼬아서 생각해 본다면요. 거기에 노림수가 들어있어요. 뭐냐면 영국, 프랑스는 일찍부터 제국주의를 했기 때문에 식민지가 많습니다. 그 식민지를 만약에 다 해방시켜 준다면 영국, 프랑스의 힘은 급격히 줄어들어요. 세력이 약화됩니다. 그런데 미국은 식민지가 거의 없어요. 식민지를 해방시켜 준다고 해서 미국이 큰 타격을 보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밑바탕에 깔려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이 종교계 대표, 민족대표 33인이 보기에는 이제 그것까지는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당시 국제정세를 제대로 안다라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미국의 속내를 제대로 읽어내질 못했던 거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영국, 미국, 프랑스 식민지가 아니라 일본 식민지예요. 그런데 일본은 2차 대전 때는 독일과 함께 미국과 맞서 싸웠지만 1차 대전 때만 해도 일본은 승전국입니다. 즉 영국, 미국, 프랑스와 같은 편이었어요. 따라서
미국이 승전국 일본의 식민지인 조선의 독립 문제를 거론하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일제대전이 끝나고 나면 일본은 벌써 세계에서 세 번째로 군사 강국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세계 랭킹 1위라 하더라도 3위인 일본을 건드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선의 독립을 거론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미국이 조선을 외면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러시아 때문이에요. 사실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습니다만은 유럽에서 제일 겁나는 나라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19세기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가장 후진국이었어요. 근데 그 무한한 잠재력,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 전 세계가 중국을 봤을 때 그 무한한 잠재력 때문에 이제 세계의 최강이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100여 년 전에는 러시아가 그런 경우였습니다. 미국도 그랬지만 러시아가 그런 경우였어요. 자, 그런데 러시아가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이라는 것이 성공하면서 사회주의 국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막스가 얘기했던 사회주의 사상이 이제 등장을 한 겁니다. 따라서 미국식 민주주의, 미국식 자본주의와 이 러시아식 사회주의는 서로 라이벌 관계예요. 그러면 미국이 태평양을 안전하게 독점하기 위해서는 러시아가 한반도와 일본을 거쳐서 태평양으로 나오는 것이 안 됩니다. 그걸 막아야 돼요. 근데 미국이 태평양을 건너와서 직접 그 러시아를 막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단히 비효율적이에요. 차라리 일본이라는 세계 랭킹 3위의 국가가 한반도를 식민지로 안정적으로 통치하면서 단단하게 러시아를 앞에서 막아준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나쁠 게 이제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민족대표 33위는요, 학생운동 지도부와 함께 애초에 이 3.1운동을 기획했어요. 그런데 약속을 어깁니다. 그러니까 3월 1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탑골공원으로 갔어야 했는데 그쪽으로 가지 않았어요. 아마 여러분들 많이 책에서 보셨을 텐데요. 어디로 갔냐면 태화관이라는 요리집으로 갔습니다. 이 고급 요리집인데요. 그쪽에 가가지고 지금 사진 보고 계신데요. 이게 좀 귀한 사진인데 이게 태화관 이제 별관입니다. 이게 독채예요. 그래서 별유천지 뭐 이렇게 뭐 간판도 붙어 있고 한 이런 곳인데요. 이쪽에 가서 이제 33인이 모여 앉아서 독립선언서를 읽고 확실히 확인된 건 아니지만 일설에 의하면 이제 경찰서에 연락을 해서 자수를 한 거죠. 그러면 이 얘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이 33인이 3.1운동을 준비하고 기획을 다 해놓고는 막상 그 거사일 D-Day가 됐을 때 어떻게 보면 3.1운동 지도부이기를 스스로 포기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쉽다는 거죠. 다 잘했는데 다 잘해놓고 막판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아쉬움이 남아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 민족대표 33인이 3월 1일 첫날부터 빠져나가서 전국적 지도부가 없어졌는데도 어떻게 3.1운동은 무려 석 달 동안 전국 방방곡곡과 해외 교포사회까지 어떻게 그렇게 큰 거족적 운동으로 번져나갈 수 있었죠? 아까 물론 제가 고종황제 독사설도 얘기했지만 그것만 가지고 설명이 되나요? 자, 여기에서 바로 우리가 유관순 누나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 유관순 같은 학생 불과 18살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 대학 입시 준비에 바쁘고 학원 다니느라고 바쁜 이 학생, 놀랍게도 말이죠. 자기 고향 마을에 내려가서요, 부모님한테 서울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그 부모님들을 통해서 이웃 마을의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극비리의 독립선언서를 복사하고, 이게 다 목숨 걸고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면서 연합 시위를 기획합니다. 그 병천이잖아요. 순대로 유명한 그 병천인데요. 그 이웃 동네들을 다 거느리고 그 시위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 병천 아우네장터의 시위가 4월 1일이에요. 꼭 한 달 후였는데 이게 굉장히 크고 아주 성공적인 시위였습니다. 그러니 일본 경찰이나 헌병이나 군인들이 놀래가지고 정말 뭐 총칼을 휘두르고 다니고 이러는데요. 잡고 보니까 주도자가 18살 난 이 여고생이에요. 이 유관순이라는. 더 분했겠죠.
이게 차라리 좀 멋있고 뭐 나이도 좀 있고 뭐 이런 사람이 지도했다고 하면은 좀 화가 덜 났을 텐데 일본 군인들도 입장에서도. 근데 이게 이제 여고생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아우네장터 시위 때 이 유관순 누나의 부모님은 뭐 그때 다 돌아가셨고요. 집도 다 불타고, 그다음 유관순 오빠도 붙잡히고, 유관순도 잡혀서 고문받고 재판받고 징역 3년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당시에요. 민족대표 33인 중에 가장 무거운 중형을 받은 사람이 이 손병희 선생이에요. 징역 3년 받았습니다. 징역 3년. 근데 유관순의 이 부모님은 사실은 그 지역사회에서나 유명하지 전국적으로 유명한 분들도 아닐 텐데, 근데 이분들은 현장에서, 시위 현장에서 돌아가셨거든요. 이 유관순도 징역 3년형 받았지만 1920년에 이제 고문받다가 죽잖아요. 이걸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훌륭한 유관순이 당시 전국에 너무나 많았다는 거죠. 그러면 제2의 유관순, 제3의 유관순은 누구냐? 이분들은 너무나 많아요. 학교 선생님일 수도 있고요. 유관순 같은 학생 대표일 수도 있고요. 천도교와 기독교의 교회 지도자들,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전도사 뭐 이런 분일 수도 있고요. 서당의 훈장 선생님의 역할도 상당히 큽니다. 특히 학교가 없는 경우, 학교가 없는 시골 마을에서는 아직도 서당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서당의 훈장 선생님이 지식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또 마을 지도자가 돼요. 시위 운동의 지도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농민 지도자, 뭐 아니면은 약국이나 한의원의 뭐 어떤 약사나 의사 선생님, 이런 분들이 자발적인 겁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고요. 전국 지도부가 없기 때문에 누가 작전을 짜주지도 못해요. 그냥 알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고향 마을 단위로. 그게 유행처럼 도미노처럼 전국을 다 휩쓸어버린 셈이에요. 석 달 동안. 자, 그래서 그 첫 출발점이 되는 지점이 이제 바로 3월 1일 서울의 종로입니다. 한번 종로 사진을 이제 보실 텐데요. 이 YMCA 건물 앞에가 이제 종로죠. 지금도 저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가 이제 보신각이 있고요. 그래서 탑골공원에서 나와가지고 저 종로에서 첫 번째 시위가 시작된 거예요. 기마 경찰들 들이닥치고 학생들이 태극기와 손수건을 들고 만세를 외치다가 칼에 찔리고 뭐 붙잡혀가고 이제 이랬던 곳이고요. 자, 이게 이제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갑니다. 3월 2일부터 계속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누구나 다 시위에 참여합니다. 비폭력 시위죠. 총칼 무기도 없어요. 무기를 들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평화적으로 만세를 외치는 겁니다. 우리는 독립을 원한다. 그게 사실이었죠. 그래서 뭐 심지어는 기생들까지도 전부 이 만세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대단하게 이제 퍼지고요. 그 다음에 그 서울의 동대문 같은 경우에도 그 동대문 성벽 위에 올라가서 이제 또 이렇게 시위를 이제 구경하고 또 응원도 하고 또 대한독립 만세라고 같이 외쳐도 주고 이런 식으로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져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3월 달에는요, 이 당시에 서울과 평안도가 가장 이 만세 시위가 활발해요. 그 이유는 서울과 평안도가 기독교와 천도교가 강했기 때문이고요. 남부 지역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늦어요. 그래서 4월 달이 되어서야 경상남도 쪽이 가장 활발하게 이 만세 시위를 펼칩니다. 당시 218개 시군이 있었는데요. 최소 한 번이라도 만세 시위가 벌어졌던 곳이 무려 211개 군이고요. 단 한 번이라도 시위에 참석했던 사람이 200만 명입니다.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2천만이에요. 그러니까 깐난쟁이 아기부터 뭐 돌아가실 날 얼마 남지 않은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무려 2천만 명인데 그 중에 무려 200만 명이 시위에 참여했다. 대단한 거죠. 이런 게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비율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투쟁 방법을 보면 처음에는 비폭력이었어요. 비무장 평화 시위를 했었는데 그렇지만 상대방은 어떻습니까? 총칼로 찍어 누르고 현장에서 죽이고 제암리 방화 사건, 제암리 학살 사건 있죠. 그 다음에 그 평안북도 정주에 오산학교라는 유명한 사립학교가 있었는데요. 거기는 학교 자체를 불태워버려요. 그러니까 이 광부단 거죠. 이 한국인들의 기세에 놀란 일본 군과 경찰이 헌병이 정말 광기에 찬 그런 행동들을 벌였던 것인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한국인들도 저절로 돌멩이도 들게 되고
뭐 몽둥이도 들게 되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쁜 짓 하지 않았습니다. 공격한 곳은 경찰서라든가 그다음에 헌병 파견대라든가 그다음에 이 당시는 우체국도 조금 못된 짓들을 많이 했거든요. 총독부 우체국이니까 뭐 우체국 같은 이런 곳을 공격하고 또 불을 지르고 평남 순천 같은 경우에는 관공서를 이 시위대가 접수해서 독립운동 지도부라는 이런 간판까지 붙였을 정도로 이 3.1운동은 정말 대단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관순 같이 훌륭했던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 그게 결국은 3.1운동을 이렇게 키울 수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 민족 최대 규모의 독립운동이었다는 거고요. 거족적이었다는 거죠. 뭐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누구나 다 참여해서 석 달을 끌고 나갔다는 거. 자, 이게 파급 효과가 큽니다. 오죽했으면 일본 사람들이 총독을 경질했죠. 자,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엄청난 3.1운동이 발생했겠느냐. 이 책임이다. 그래서 이제 하세가와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총독을 이제 경질하고 사이토라는 새로운 총독을 이제 들여오는데 이 사람이 이제 무력만으로는 안 되겠다. 이제 문화 정치를 해보자. 이렇게 방향 전환하는 거죠. 자, 무단 통치에서 무다 정치로 일본이 통치 스타일을 바꿨다는 것은요. 자기네가 그만큼 3.1운동에 졌다라는 걸 사실상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해외 애국지설도 바빠졌죠. 그래서 상하이에, 중국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것도 이 3.1운동의 파급 효과입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의 오사운동, 그 다음에 인도의 민족운동, 또 중동 지역의 이 식민지에서 일어난 각종 민족운동에 이 3.1운동이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인도의 그 타고르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은 이 한국인들의 저력을 정말 찬사를 보내줬죠. 자, 여러분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3.1운동을 강조하는 건 결코 자화자찬이 아니고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더라도 이게 검증된 얘기입니다. 이렇게 한국 3.1운동 같은 이런 사례가 거의 없다라는 거. 그 가장 중요한 인물들은 어떻게 보면 민족대표 33인보다도 유관순 열사 같은 이런 분들. 유관순 열사야 우리가 이름 석자를 다 알지만 우리가 이름 모르는 그 유관순 열사가 너무나 많다는 거. 자, 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1운동이 이렇게 국내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자 이제는 해외에 있는 애국지사들이 바빠졌습니다. 이제는 임시정부를 세워야 되겠다는 거죠. 자, 우리가 정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정부는 또 왜 필요하냐면 독립운동의 총지도부 역할을 좀 해야겠다는 거죠. 국내와 국외를 아우르는 그런 총지도부 역할. 그래서 3월 17일에는 러시아 땅인데요. 이걸 연해주라고 그래요. 노령이라고도 하는데요. 연해주 지역에서 대한국민의회, 이게 국회가 아니고 정부입니다. 이런 조직이 탄생했고요. 또 4월 13일에는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생겨요. 또 4월 23일에는 우리 서울에서 한성정부라는 게 생깁니다. 또 있어요.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 개가 가장 대표적이에요. 자, 이 세 개의 정부가 각각 다른 곳에 있고 그리고 생각이 다르거든요. 자, 이걸 하나로 뭉쳐야 되겠다. 물론 거기에 약간의 걸림돌은 있었습니다. 이동휘라는 지도자는 무장투쟁론자고 사회주의 사상가였어요. 안창호라는 인물은 실력 양성론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승만 박사는 또 외교 독립론자였어요. 이 거물들도 다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이걸 하나로 통합하기가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3.1운동에서 나타난 우리 민족의 이
독립에 대한 염원이 워낙 확고했기 때문에요. 결국은 하나로 뭉쳐집니다. 그게 1919년 9월이에요. 대한민국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통합돼 들어갑니다. 그것은 결국 외교 독립론과 실력 양성론자들이 이제 승리했다라는 걸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어쨌건 우리나라 최초로 수립된, 뭐 임시정부긴 하지만 우리나라 최초로 수립된 그런 공화정부고 민주주의 체제를 이제 근간으로 해서 헌법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정원도 있고요. 삼권 분립 체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요. 이게 상해가 지금은 가깝지만 당시로서는 상당히 먼 곳이고 따라서 우리 교민들이 없어요. 오히려 위험을 좀 무릅쓰고라도 북간도 지역이나 연해주 쪽에 독립군 투쟁이 활발했던 곳에 정부가 들어갔다면 어쩌면 더 독립운동을 하나로 묶어서 엮어서 극대화시키는 데 더 좋지 않았겠느냐. 이런 또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무장투쟁론자, 일부 사회주의 사상가들, 그 다음에 신채호 있죠? 민족사학자 신채호 같은 의열투쟁론자들은 처음부터 이 상해임시정부를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상해임시정부는 해외에 있는 이 운동 세력을 4분의 3 정도를 포괄했다는 거. 요게 또 한 가지 약점으로 꼽히게 됩니다. 자, 이제 눈을 돌려서 우리가 북간도와 연해주 쪽을 좀 볼까요? 자, 이쪽 지역은요, 1910년에 우리가 식민지가 되자마자 애국개몽운동 세력 중에 신민회 계열하고 의병 투쟁을 하던 세력들이 이제 옮겨가서 우리 동포들과 함께 독립군 기지를 만들었던 곳이죠. 한 10년 정도 이제 그 역사가 쌓이니까 이제 강산이 변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독립군 투쟁이 가능해졌어요. 그 첫 번째 성과가 1920년 6월에 봉오동 전투라는 거죠. 포수 출신 의병장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대한독립군하고요. 최진동이 이끄는 군무도독부, 이 연합부대가 일본군 정규군입니다. 이게 일본 정규군과의 첫 번째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자, 4개월 후, 그러니까 10월 달에는 또 청살리라고 하는 그 협곡인데요. 협곡인데 여기에 이제 그 유명한 김좌진 장군, 북로군 정서, 그 다음에 홍범도 장군의 또 대한독립군 연합부대가 여기서는 더 몇 배 더 큰 정말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우리의 피해는 정말 적었지만 일본 정규군이 받은 피해는 정말 엄청났습니다. 지금 일본군 부상병들 지나가는 그 사진 보이시는데요. 일본군으로서는 정말 참패를 했고 정규군이었기 때문에 자존심에 정말 상처를 크게 입었습니다. 이러니까 또 일본 군인들이 또 역시 또 광기에 차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들이 이때부터 봉오동 전투와 청살리 전투에 대한 보복 작전에 들어갑니다. 이거를 간도참변, 간도에서 일어났다고 해서 간도참변 또는 1920년이 경신년이기 때문에 경신참변이라고 합니다. 1920년 10월부터 1921년 4월까지 약 6개월 정도 정말 초토화 작전을 펼쳤습니다. 한국인 마을들을 완전히 습격해서요. 모두 불태우고 죽이고 가축까지 전부 다 싹쓸이 해버렸습니다. 우리로서는 정말 너무나도 분하고 억울한 일인데 그만큼 봉오동 전투와 청살리 전투가 그만큼 일본군에게 준 타격이 컸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내의 독립운동 세력을 주도해 나간 건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이었어요. 이 당시 학생들이 상당히 좀 어른스럽고요. 공부도 많이 하고 독서회들을 통해서 사상 공부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926년 6월 10일 날 60만세 운동을 준비합니다. 왜 6월 10일이냐? 순종황제 장례날이에요. 그러니까 고종황제 장례 때 3.1운동 때 그때 성공했었잖아요. 그래서 제2의 3.1운동을 이제 꿈꿨던 건데 안타깝게도 이 60만세 운동은 사전에 경찰에게 발각돼서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 활동했던 그 독서회들은 무럭무럭 이제 비밀 조직을 유지하면서 성장해 나가죠. 그 결실이 이제 바로 1929년 광주 항일 학생운동입니다. 처음 발단은 뭐였냐면요. 1929년 10월 28일 이제 기차 통학하는 그 일본인과 우리 한국인 학생들 사이에서 남녀 학생들 사이에서 이제 시비가 붙어요. 자, 그게 이제 커지는 겁니다. 처음에 단순하게 일어났던 사건이 이제 광주 지역의 일본인 학교와 우리 한국인 학교 간의 이제 마찰로 이렇게 비화되기 시작을 해서요. 전라도 광주를 말하는 겁니다. 이 광주 지역의 우리 학생 대표들이
이제 비밀리에 모여 앉아서 의논을 해가지고요. 한 학교가 아니라 광주 시내 전체 학교가 모두 같이 참여하는 큰 가두 시위를 이제 기획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총독부가 언론 보도 이 검열을 통해서 이걸 보도를 못하게 해버리니까 전라도 광주가 고립돼 있었어요. 근데 당시 신간회라는 단체가 이 사실을 알고 서울에서 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알리기 위한 이런 민중대회를 기획했는데 이게 또 발각돼서 또 대회를 열지 못합니다. 자, 이때부터는 전국적인 학생운동으로 이게 커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광주 항일학생운동을 광주에서만 일어났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이거는 광주에서 시작됐다 뿐이지 1930년 봄까지 정말 서울, 개성, 평북, 정주, 뭐 부산, 대구 뭐 해가지고 정말 전국적인 운동입니다. 정말 컸던 운동이에요. 당시 신문 기사에 보면 온통 이 얘기들입니다. 1931년 이제 일본이 만주를 침략하고 32년이 되면 이제 중국 상해까지 치고 들어오거든요. 자,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해 임시정부를 외롭게 지키던 김구주석이 이제 급해졌습니다. 이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돼요. 그래야만 중국 내에서 중국인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이제 버텨낼 수가 있는 거였죠. 자, 그 특단의 대책이 뭐였냐면요. 비밀 의열투쟁단체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1931년에 한인 애국단을 만들었어요. 단장은 김구주석이 직접 맡았고요. 여기에 이제 그 유명한 이봉창, 윤봉길 의사 등 80명의 단원이 이제 생깁니다. 이봉창은 원래 서울 사람이었고요. 제과점에서도 일했고 철도 뭐 일을 하다가 뜻한 바 있어서 중국에 건너가서 이제 한인애국대에 가입했죠. 김구주석의 지도를 받아서 일본에 건너갑니다. 그래서 일본 국왕의 마차에 폭탄을 던졌는데 이게 그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체포돼서 결국 처형됐죠. 또 그런가 하면 그 유명한 윤봉길 의거, 이건 뭐 다 아시죠? 물통폭탄, 도시락폭탄. 뭐 제가 긴 말씀 안 들어도 아실 것 같은데요. 중국 주둔 일본군의 그 시라가와 대장을 이때 죽였잖아요. 자, 이 이봉창 의거와 윤봉길 의거의 그 의미는 뭐냐면요. 1920년대에도 김원봉이 이끄는 의열단 단원들의 이 의열투쟁이 계속 있어 왔어요. 그런데 이 30년대에 들어서는 일본 국왕이라는 일본의 심장부를 직접 겨냥했다는 거고요. 또 그런 쾌거를 통해서 중국인들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937년 중일전쟁, 1941년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면서는 이제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 정부도 또 급해졌어요. 이제 중국 국민당 정부를 따라서 이제 충칭으로 옮겨갔는데요. 이땐 아예 광복군이라는 무장단체를 또 만듭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딸려있는 군사단체예요. 그래서 이청천, 이범석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 광복군을 이끌었고요. 이 광복군이 한 것도 많습니다. 1945년 해방 직전인데요. 이때는 미국의 전략 공보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약자로 OSS고요. 지금 미국 CIA의 전신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이제 비밀리에 국내 진공작전을, 특수작전이죠. 이거를 이제 꾀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안타깝게라는 말이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일본이 너무 빨리 항복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저 OSS와의 저 특수작전이 실행되기도 전에 원자폭탄이 투하됐고 결국 일본이 급하게 항복을 하는 바람에 저 계획은 그냥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치만 그렇다고 해도 저 광복군 투쟁은 결국 우리가 태평양전쟁 시기에 일본군에 맞서 정식으로 싸웠다. 특히 영국군하고 공동작전을 펼쳤다. 또 미군하고 공동작전을 펼쳤다. 이런 거는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오늘은 좀 그래도 신나고 좀 뭔가 좀 그래도 가슴 뭉클한 그런 얘기들을 쭉 들어봤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 점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3.1운동 같은 경우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 내놔도 손색이 없는 정말 대단한 독립운동이었고요.
또 막판에 광복군 투쟁 같은 것도 결국 영국, 미국에게 인정받으면서 함께 활동한 거였거든요. 결국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손으로 나라를 되찾았다고 해도 크게 무리는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점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역사의 이런 긍정적인 면, 또 자랑스러운 면 꼭 기억하셔서 나중에 다른 나라 친구들 만났을 때 우리 역사를 좀 자랑하세요. 우리가 식민지를 겪었다고 해서 부끄러울 건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